보시면은 요렇게도 우리가 좀 전에 그걸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창구 두 번째 창구 보세요. 그 다문화 그 통합 정도 수용 상황인데 자문에 대한 통합 정도가 강하단 말은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자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 약간 자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다문화에 대한 수용상은 뭐 강제적으로 다른 문화가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그죠? 자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 통합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 다른 문화가 강제적으로 막 밀고 들어와. 그러면 뭐 당연히 반동 복고 그죠? 저항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반동 복고예요. 일단은 일정한 저항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문에 대한 어떤 통합 정도가 굉장히 약한데 다른 문화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 보통 이게 소멸되겠지, 그지? 소멸되고 대치단 말이 이게 자리가 바뀐다 이 말이 그죠? 소멸 대치 바뀐다. 세 번째 자문화 정도가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데 다른 그런 기초 하에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융합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는 자문화 정도가 약한 상태에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그 자문화가 혁신될 수 있어요. 요렇게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좌측에 우리가 네 가지 봤는데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 넘기시는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존의 어떤 체계가 바뀌니까 당연히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노미예요, 아노미. 기존의 어떤 문화적인 체계가 흔들리면서 아노미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지체. 이거 뭐 우리 많이 하죠. 물질 문화는 빠르게 바뀌는데 그에 해당되는 어떤 규범이 따르지 못하는 상.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예질 부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 기술체는 거꾸로 기술 수준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의식은 반대로 굉장히 발전하는데 기술이 못 따주는 이게 문화체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기술 지수로 말합니다. 그 용어를 좀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이론으로 바로 OX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1번 여기 뭔가요? 자극 전파죠. 오케이. 4번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융합 그죠? 융합이다. 9번 문화 지체 그죠? 오케이. 12번 문화 융합의 결과 기존 문화의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죠? A 플러스 B가 만들어서 C가 나타나는데 AB가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틀렸다 그죠? 자,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뭐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 우리가 보통 세계화가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문화가 세계화 되면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문화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왜 문화의 다양성을 맛볼 수 있지만 또 좀 더 이게 어떻게 이게 변질될 수 있냐? 문화 제국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니까 주도적인 문화 하나만 살아남고 그게 이제 패권적인 문화가 되고 다른 건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 문화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가 되면은 문화 다양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폐기가 될 수도 있더라. 자, 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 큰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다 넘기고,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볼까요? 5번. 5번 보겠습니다.
이 제시문 보시면은 지금 기억을 보겠습니다. 모든 문화는 의일이 없다. 문화 상대주의죠, 그죠? 문화 상대주의야. 니은에 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관계를 금지하는 관습이 있대요. 규범, 그죠? 관습은 규범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법이나 관습이 다 규범이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 그죠? 규범이에요, 규범. 디귿에 서구인들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했냐? 야, 그건 무슨 그렇게 야만적이냐? 지를 입장이죠, 그죠?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1번에 여러분, 기업 같은 시각은 다양한 생활 양식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왜? 상대주의니까. 틀렸다. 2번에 니은은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자연을 가공하는, 이용하는 방식. 이게 아까 기술이었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가공한다, 그지? 기술이야. 이거는 지금 니은은 기술이 아니고 뭡니까? 규범이야, 규범, 그죠? 규범이든지. 3번에 니은은 인간의 구성은 행동을 통제한다. 이게 답이네. 4번에 D 같은 태도는 이거는 자문화 중심이니까 마찰이 있나 자연스럽고 자문화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4대주의죠, 그죠? 뭐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빨리 넘겨서 바로 1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바로 볼까요? 11번. 자, 기억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양식의 불상도, 이게 그 간단한 미술입니다. 융합의 사례예요. 니은은 특히는 여러분, 그 이슬람 문화와 이게, 이 서구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는 지리적 위치가, 이게 유럽 대륙이잖아. 유럽이에요, 이거. 여기, 이게 아시아잖아, 그죠? 이게 다리같이, 요게 특해, 요게 특해. 그래서 유럽 세력이 밀고 넘으면은 여기는 뭐가 되느냐? 기독교 국가가 돼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이 밀고 오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이게 이슬람 국가가 돼요. 이거는 내가 주로 이게 이 사원들이 있는데 사원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쪽 벽면에 있잖아요. 그 무하메드 이쪽에서는 예수 이래 있어요. 진짜 독특합니다. 이게 이 사원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존하고 있다. 일종의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공존, 공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이게 이제 문화 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기억은 발명, 이게 지금 문화 융합은 문화 전파가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 전파가 원인이 돼서 문화 융합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기억에 전파가 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문화 공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디귿은 디귿이 강제적 문화 접변을 정당화되면 말도 안 되고요. 디귿은 자발적 의지다. 문화 동화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답은 1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문제는 우리 여러분 이론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에 나오면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된 게 계층이기 때문에 계층은 조금 좀 열심히 봐야 돼요. 계층과 불평등.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계층과 불평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좀 보겠습니다. 자, 계층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이 고착화라는 게 이제 그 관계가 딱딱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계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계층화 현상 보이죠. 자, 그래서 뒤에 개념론에 사회적인 희소 가치가 여러분 사회적인 희소 가치라는 게 근데 뭐 경제력 또는 뭐 정치 권력, 명예 이런 게 사회적인 희소 가치인데 그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죠. 그게 뭔가 불평등합니다. 그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 자체가 고착화되면은 우리가 보통 계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뭐 상중하 나눈 그게 그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평등 어떤 현상이 이런 계층 완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출신, 뭐 가정 배경, 뭐 개인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그런 등등.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계층 제도가 남아 있는 게 신분제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신분제도 남아 있어요.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경우죠, 그죠? 인도 같은 경우. 인도는 지금도 그 수드라 뭐 그죠? 엑사트리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불가촉, 접촉해서 하는 천민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사회 계층 제도가 아주 뭐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갑오 경장이죠, 그죠? 갑오 경장을 통해서 노예제가 그 신분제가 타파 안 됐더라면 우리는 혹시 여기 혹시 전주이시 계십니까? 전주시 계시면 우리는 여기 꿇어 앉아 있어. 내가 감히 쓸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지. 물론 우리 그때 우리 조상이 뭐 노비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등한 평등하다, 그죠? 그런 것들. 그게 우리도 한때 있었다는 거지, 그죠? 자, 문제는 3번에 사회 계층 현상의 이해 문제.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 큰 시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계급론, 또 하나는 계층론. 계급론, 한 계층론. 근데 우리 그 애기 엄마 그쪽이 좀 이렇게 옛날에 그쪽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장가 가가지고 그 집안에 장가 가가지고 조상님들 날 소개인 거야. 들려갔어요. 조상님들한테. 그럼 애들이 입장을 우리 보통 이런 우리 뭐 물건까지 아니지만 근데 날 들어가신 거야. 쪼래가지고 갔더니 막 멧돼지 우산. 진짜 우리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분들 이야기 가지고 내가 쪼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잘 만났지. 옛날 같으면 감히 음주도 못 낼 집안에 왔구나. 농담이고 진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니까. 느낌이 이상하셨어요.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죠? 자, 계급입니다. 자, 계급은 이거죠. 자, 계급은 자,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 두 가지 나오잖아. 그 좌측이 계급이고 오른쪽이 계층이잖아, 그죠? 자, 여러분, 그 계급은 이 계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 그대로 지배 계급, 비지배 계급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딱 요 두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지배 계급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자, 자본가고 이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계, 노동자. 자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본가는 지배계급이고 노동자는 피지배계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그럼 자본가는 누구냐? 생산수단을, 그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척, 자본가, 없는 건 노동자. 요렇게 아주 이러면, 우리가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일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일원론.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일원론, 일원론. 그죠? 일원론.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급, 이건 이렇게 보는 것을 시각을 우리가 계급론이라고, 계급. 즉,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계급적인 시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첫날 공부했던 그 기능론, 갈등론의 그런 시각에서 일반식으로, 이거는 갈등론 계급에서 갈등론. 갈등론 관점에서는 이 사회 계층 현상을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계급의 관점에서 봅니다.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은 뭔가 이게 서로 간에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방에는 적대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과 서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본가 계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동자 쟤네들은 가진 것도 없는 애들이 자꾸 달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집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네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생을 일도 하지 않고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서로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두 번째, 이거는 이분법적 인간계예요. 그리고 노동자, 자본가 계급 아니면 노동자 계급이지,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게 이분법적이다. 이분법적이다. 뭐 아니면 도야. 이분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 이동이 잘 안 돼요. 달리 말하면은, 뭐, 노동자 계급이 어느 날 갑자기 자본가 계급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잘 없어요. 물론 뭐, 전혀 없진 않지만은 아주 드물다는 이야기죠. 거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계층 현상, 이건 계급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층론입니다. 계층론은 여러분 그 이름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계급론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 밑에 있죠. 마르크스가 되어 있고요. 예, 계급 갈등론 마르크스 하나 적으세요. 마르크스 익히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층으로 접근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다시피 이건 조금 더 기준이 다양해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는 지금은 상중하론입니다. 상중하론인데 상중하를 나누는 잣대가 좀 다양해. 뭐 권력적인 요소, 뭐 경제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뭐 권력이 있냐 없냐,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명예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잣대로서 상중하에 나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원론 기준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원론에 따라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달성이냐, 지위 불일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위 불일치. 왜냐면은 근데 이런 거 있죠.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상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즉 힘은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지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위 불일치라고 말하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그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연속적이라. 이게 달리 말하면은 아까 우리 계급은 자본가 아니면 농자로서 중간이 없었어. 근데 이거는 중간이다. 이게 상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과 하가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있다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을 땡기네. 올리면 이렇게 큰 게 되죠. 그럼 이게 상이고 이게 하야. 본질적으로 같다 그죠?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게 연속적인 개념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자본가와 농자는 아주 일적인 관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동질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그건 없어. 이거는 뭐 계층 의식 하나 없어요. 나는 상류층이야. 물론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상대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본가 계급, 농자 계급 그런 강한 어떤 그런 계층의 계급 의식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이동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조금 더 벌면은 좀 사무실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일단 계급론 보시면은 이론론이다. 그지? 니은의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디귿은 계급의식 강하다. 네 번째는 사회이동이 자리지 못하다. 다 우리 했던 거죠. 그죠? 요거 말만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보라는 이야기지. 그죠? 오른쪽에 계층론입니다. 이건 기능론 계열이라 그죠? 막스 베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한거다.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거를, 독일어는 W 발음이 V로 발음돼요. 그래서 이걸 베버라고 읽어요. 이걸 웨버라고 이러면 안 돼요? 웨버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베버라고. 그래서 내가 독일 그 표현을 봤더니, 그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 독일 애들이, 그래. 독일, 우리나라 걔네들이 와가지고 한국 책자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자 봤더니, 주세요, 이거를, 이랬으니까, 주세요를, 이렇게 써난 거야. 얘들이 어떻게 읽어요? 요세요, 이렇게 읽어요, 요세요. 왜냐면, 이게, 독일에서는 이형으로 발음돼, 이형으로. 그게, 그 친구들이, 요세요, 그래요. 얘를 이거는 영어식으로 써놨는데 독일 애들 이거 읽을 때 요새를 읽어요. 요새. 그래서 요게 지금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 보시면은 일어났죠, 그죠? 기억의 다원론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니은의 지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디귿의 서열적이 연속적이다. 네 번째, 계층 소속은 잘 없어요. 그다음 미음의 사회적 이동은 비교적 잘 없다. 그죠? 오케이.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밑에 이는 사회 불평등 또는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의외로 잘 노는 지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특히 잘 노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능론, 갈등론의 대립이 있지만은 대립이 있을 때 이 주제가 제일 잘 나와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층 현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계급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이 마르크스에 있는 계급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이쪽이 이래서 익숙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중하로 나뉘는데 이 상중하로 나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따져봅니다. 누가 그러면 상류층이 되고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되고 중산층이 되고 하층이 됐을까? 찾으면 되죠.
차등 분배가 그죠? 일을 했는데 월급이 많고 적으니까 그러겠죠. 누적되다 보니까 상중하게 나도 볼 수 있겠죠. 가장 초보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이 차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차등 분배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차등 분배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약간 기능론은 어떻게 바라보냐. 기능론은요, 차등 분배는 훌륭한 분배다. 차등 분배는 훌륭한 분배다. 왜? 아니 사람들마다 하는 우리 이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능에 맞게끔 돈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야.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은 당연히 보상을 많이 받아야지. 덜 중요한 기능을 했으면은 달리 말하는 기여도가 적으면은 조금 받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차등 분배 자체가 이게 공정 분배야. 차등 분배 자체가 공정 분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 그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왜? 그래야 내가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 사고방식이라고 그죠? 자, 반면에 갈등론은 웃기지 마라. 아니다, 그죠? 조금 전에 기능론에서 논리 근거로 쓰였던 중요한 기능 또는 기여도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기여도가 약한 또는 기여도가 적은 것, 어느 게 기여도가 크고 어느 게 작은지를 누가 결정했냐 거죠. 그는 이쪽이 바로 오죠. 그 지배집단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죠. 지네들은 유력의 그 기준을 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된 것은 자체가 잘못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뭐라고? 불공정한 분배예요. 그럼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 보세요. 기업의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 요인이 뭘까?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니은해 보세요. 그래서 그에 의한 차등 보상은 어떻다고? 공정한 배분이라는 거죠. 공정한 배분.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디귿의 역할 보시면은, 그래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인재의 그 능력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그 동인 있는 게 차등 분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재를 적재소에 배치한다. 세 번째, 최선의 기능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B험에 보면 우리가 균등 분배 기대치와,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균등 분배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하나 저렇게 일하나 균등, 차등 분배가 아니고 똑같이 나눠 가진다고 만약에 기대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방심할 이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균등 기대치 높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균등 분배 기대치 아니고 뭐라고? 차등 분배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세요. 균등 분배 기대치와 개인의 성취 욕구 수준은 부의 관계다. 이게 항상 제가 말하죠. 몇은 마이너스 말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방향이 그래서 이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성취 욕구는 줄어든다. 왜? 내 굳이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똑같이 나눠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초보적으로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비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야, 그거 결과적으로 망한다. 왜? 또 이거지. 다 균등부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저 동무보다는 내가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는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차등 분배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인간이 거의 본능이 약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능에 충실한 제도가 일종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좀 더 노력할 것이고 그거는 시각들입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갈등론 보세요. 그 계층 현상의 발생원에 보시면은 이 지배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그거 추진 넣어줘, 그죠? 그래서 니은의 차등 보상 그 자체가 불공정한 분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빨리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은
빨리 어떻게 한다고? 사라져야 되는 부정적 관습이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볼까요, 여러분?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계층 구조와 이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 이동요. 자, 사이 이동. 자, 이동도 뭐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은 시험에 잘 넣어져. 자, 먼저 여러분, 이동은 아까 말씀 이거죠. 상중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동이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특히 밑에 그 종류 보시면은 수직 이동이잖아요. 수직 이동 뭡니까? 수직 이동은 뭐 사장이 예컨대 뭐 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게 수직 이동. 그래서 신분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수직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목재 해놨네, 그지? 부장 전무, 사장 공사판 임무 이런 것들, 그죠? 안에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그죠? 상승 이동과 하강. 수직 이동 안에는 뭐가 있다고?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이거는 뭐 사장이 회사가 많이 가지고 공사판 임무가 되는 거, 이런 거 하강 이동. 그다음에 이동 기간 끄는 세대 내 이동. 세대 내 이동은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거. 한 세대 내에서. 세대 간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을 따는 거죠. 부모는 뭐 형편이 없었는데 자식이 잘 됐다. 세대 간 이동. 요 안에도 여러분 다 이게 있죠. 수직 하강이 있습니다. 그지? 자식보다 부모가 잘 되면은 수직 이동. 부모보다 자식이 못 되면은 하강 이동. 근데 그는 세대 내가 아니고 세대 간 하강 이동. 세대 간 상승 이동, 그죠? 이거는 위에 있는 수직 이동과 밑에 있는 기락형 이동, 그죠? 시험에 항상 그래 놓습니다. 시험에는 뭐 세대 내 수직 이동, 세대 내 하강 이동 또는 세대 간 수직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 그죠? 다음에 밑에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 바뀌는 것. 구조적 이동은 노력과 관계없이 사회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뭐 신분제 타파 이런 어떤 그 사회 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위치가 바뀌는 것. 구조적 이동. 그죠? 그런 것들. 내용은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계층 구조예요. 요거는 위에 그림은 피라미드가 생겼죠. 상중하. 요렇게 된 것을 우리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굉장히 불안한 계층 구조예요. 도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은 사회 계층적으로는 왜 불안하다고요? 하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하층에 어떤 반란 같은 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 옆에 뭐 설명해 보세요. 주로 이거는 전통사회, 주로 후진국형, 전통사회, 후진국형. 주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면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뭐냐? 사회 갈등 요인이 상존한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그 도형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다. 왜? 중류층이 톡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불만 요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근데 다이아몬드형이 옆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이거 머리시계가 보이죠? 그죠? 요 타원형은 뭔가니까, 다이아몬드형이 좀 더 사회가 발전하면은 타원형, 근데 뭐 사회복지제도가 좀 더 잘 돼 있다. 그러면 옆에 타원형으로 바뀝니다. 근데 잘 못 되면은 밑으로 빠져요. 이 모래시계로 빠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는 위험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상위 2% 정도인가? 아니, 수치가 정확히 2%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크기, 자산의 크기. 나머지, 지금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상위 2% 가지고 2%인지 0.1%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60%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아니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아니고 지금 다이아몬드에서 저 피라미드로 가는 그 지금 중간쯤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사회가 지금 자주 안 좋아요. 안 좋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 40대, 40대, 50대 이렇게 사회의 주력 세력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사회가 좀 타우린이 돼야 될 건데 그 쉽잖아요. 이게 이 운동의 방향이 지금 현재는 아래쪽으로 가는 모래시계로 가는 것 같아요.
요번에 여러분, 요번에 장기, 열흘 동안, 1기간 동안에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러나, 200만 명 그러나, 100만 명? 200만 명, 그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왔죠?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죠. 우리 인구가 지금 한 4천만 그러면은, 그죠? 4천만에서 200만 같으면은, 꽤 많은 기회이고, 살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만만찮아요.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조짐이 그런 안 좋아. 어쨌든 그렇더라. 이거 요거는 알고 계세요. 지금 피라미드와 타원형 모래시계는, 그래서 우리 모래시계를 우리가 양극화 사회라 그러죠? 오른쪽 옆에 설명된 거지? 양극화 보이죠? 어디 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점 끝에 양극화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그죠? 양극화 그러면 여러분이 모래시계를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밑에 다시 좌측으로 와서 폐쇄적이냐 개방, 이 폐쇄적이냐 개방적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수직이동이 허용되느냐, 즉 근데 중하층이 상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혀 있으면 폐쇄적이다, 통과되면은 개방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밑에 또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참 그 위로 피라미드와 다이아몬드 관계에서 그 그림 밑에 보세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 바뀌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들어가겠지, 그지? 점차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 사회 발전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가면 사회가 지금 역진하는 거죠, 그죠? 아니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밑에 다시. 이 피라미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상중한데, 이거 자체가 이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중하, 이렇게 만약에 사회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회가 발전하는 어떤 과정,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요 상중하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층이 좀 올라가고, 그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뭔가, 이게 수직이동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피라미드 자체가 피라미드형하고, 이 피라미드형과 폐쇄적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수직이동이 허용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보통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라미드형은 폐쇄적 계층 구조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로 이런 사회가 어디 나타났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이런 구조인데, 그때는 양방과 상놈의 어떤 구별이 엄격했잖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수직이동이 허용 안 됐던 사회. 그래서 보통 이런 사회가 보통 수직이동이 허용 안 됐던 전통적인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배경이 특징이지, 이거 자체가 폐쇄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역사적으로 폐쇄적 계층 구조는 대부분 다 피라미드형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폐쇄적이라고 오해하는데, 오해이다, 그지? 오해야. 본질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넘겨서 OX 한번 볼까요? 2번. 누구예요? 기능론이죠. 3번은요? 계급은 여러분 뭘 가지고 계층에서 설명했습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일종의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4번은요? 이분법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죠? 다 맞는 문장이죠. 7번은요?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거 만약에 계급 개념은 지브릴치 현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기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계층은 잣대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서로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까지 놓치면 안 되고요. 10번.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기능론의 시각이지. 오케이. 15번. 다이아몬드형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표현합니다. 16번. 틀렸지, 그지? 틀렸어요. 오케이. 17번. 지향하는 것은 공을 지향한다, 다운형을 지향한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빙고 문제.
제가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뭐, 요렇게 쭉 따로 떨어져 앉아서 약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입니다, 빈곤. 자, 최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빈곤이죠, 그죠? 자, 빈곤이야. 빈곤은 여러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자, 절대적 빈곤은 뭡니까? 진짜 못 사는 거야. 그럼 절대적 기준이 뭐랄까요? 그, 가구 소득이 뭐를 미치 못할 때, 최저 생계비.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 지금 혼자 해결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상대 빈곤 가구는 뭐냐?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 그죠? 자, 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을, 만약에 그 상대 빈곤은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해 봤더니 내가 상대적으로 못 산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그 기준이 뭔데?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말은 중위소득의 우리나라는요 현재 50% 미만입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상대 빈곤의 어떤 기준이 중위값의 50%를 채우지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중위소득이 뭘까? 이거는 뭐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E가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순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소득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00원 그러면은 중위소득이 얼마냐? 이거는 못 사는 순서를 채워가지고 이거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로 했을 때 중간. 요새는 중위값이죠, 그죠?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중위값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이 사람이 300만원이라면은 어떤 사람의 가구소득이 150만 원도 안 되면은 상대 빈곤 가구 되게 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위값과 중위소득과 평균이 다르지, 그지? 여기서 만약에 여기 1000이 아니라 이게 혼자 뭐 100억이라 하더라도 중위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300이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순수의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상대 빈곤은 뭐라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의 정책적 관심이 뭐냐? 이거는 생존을 보장해주는 게 관심인데,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이거는 박탈감 해소하자는 거야. 이건 진짜 배 아픈 게 박탈감입니다. 그죠? 다 못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만 못 살면 문제가 돼, 그지?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이게 상대적 빈곤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이렇게 해소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옆에 넘겨서 뒤에 이제 보시면은 공식이 하나 꼭 암기하실 공식입니다. 자, 빈곤율 개념이에요. 자, 빈곤율은 어떤 개념이냐? 자, 지금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빈곤율 개념은 가구 빈곤율입니다. 즉, 가구 소득을 따진다는 거죠. 개인 소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당 소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구 소득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란 게 우리가 인구란 말과 가구란 말이 다르죠. 인구, 그치, 가구. 근데 1인 가구라면 여러분 한 가구가 한 사람인데 2인 가구는 뭐예요? 가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두 사람, 그죠? 인구랑 가구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기준은 뭐라고? 가구 개념이야. 가구 소득이. 그래서 빈곤율 보시면은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선 미만 가구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빈곤선이라는 게 아까 절대 빈곤선 또는 상대 빈곤선이에요. 절대 빈곤선은 아까 뭐였어요? 최저 생계비가 절대 빈곤선, 즉 절대 빈곤 기준이지, 그지? 또 이 빈곤선이 상대 빈곤선, 달리 말하면은 중위값의 50%라면은 상대 빈곤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성적으로 그냥 빈곤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절대 빈곤선, 상대 빈곤선을 넣으면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우리나라의 빈곤율 추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위에가 상대 빈곤율이고 아래쪽에 절대 빈곤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절대 빈곤율에 있는 가구보다는 상대 빈곤율 가구가 좀 더 크죠? 그죠? 위에가 있으니,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데이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이렇게 있지. 2007년, 07, 08, 09 이렇게 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절대 빈곤이 있고 위에는 상대 빈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보면은 여기 12.6% 여기는 뭐 7.7%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쓰겠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중에서 우리 못 사는 사람들부터 쭉 줄을 세워봤을 때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그 가구 비율이 몇 프로란 얘기입니까? 7.7%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 비율을 봤더니 전체 중에서 12.6%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2007년 같은 경우는 이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이 7.7% 사람들은 다 어디 들어갑니까? 본능적으로. 상대 빈곤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상대 빈곤 중에서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죠? 겹칩니다. 그지? 그래서 요 7.7%는 절대 빈곤인 동시에 상대 빈곤이고, 요 윗부분은 이거는 절대 빈곤 아니고 상대 빈곤에 해당되겠지. 그죠? 만약에 이러면 거꾸로 이러면 돼. 거꾸로 이러면. 이게 다시 그림 그래가지고, 이게 위가 절대 빈곤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될 수 있어, 그지? 이쪽에 이러면 어떡하? 이게 아래쪽이 상대 빈곤이야. 이게 상대 빈곤이야. 비율 7.7, 그죠? 이래 될 수 있겠지.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까? 07년도 같으면은, 절대 빈곤이, 이게 전체 절대 빈곤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7.7%는 절대 빈곤인 동시에 상대 빈곤이다, 그죠? 근데 요 위에는 뭡니까? 그냥 절대 빈곤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료는 그게 데이터가 이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소득 수에 비춰봤을 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어나가면 하기만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고 1번만 풀어보세요. 1번만.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단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갑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 이걸 체크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관론을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가구의 구성원 수가 같대요. 즉, 갑국은 모든 가구가 구성원 수가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가구는 1인 가구도 있고, 그지? 어떤 가구는 2인 가구도 있고, 그죠? 3인 가구도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얘기, 그지? 그럼 뭐라고? 다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그냥 1인 가구다. 이렇게 보면 될까, 그지? 아니면 다 2인 가구인데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관로를 줄 때는 분명히 이거를 관계되는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체크하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2013년도 봐봐요. 지금 상대 빈곤율 취해주고, 지금 뭐가 더 높아요? 상대 빈곤이 높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 이 나라의 절대 빈곤 가구는 다 뭐에 포함된다고요? 상대 빈곤 가구 포함. 그래서 1번 틀렸지, 그지? 그거 틀린 거지, 그죠? 오케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지문에서 일단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인구, 그지? 지금 아까 위진 데이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위 데이터는 가구인데, 이건 뜬금없이 인구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가구가 많다 해서 인구가 많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구 안에는 들쑥날쑥하니까, 그죠?
가구만 딱 많은데 전부 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는 뭐 다인 가구가 많으면 가구 수적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아.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문제는 판단 가능하지. 왜요? 가구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구가 많으면 뭐도 많다고? 인구도 많다고 당연하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게 그래서 관료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2011년도 보세요. 절대 빈곤율은 6.4%인데 상대 빈곤율은 12.1%니까 이거 비율로 2배가 안 되지. 그럼 인구가 2배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 틀렸지, 그지? 3번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식의 그는 문제도 잘 넣어줘. 함정, 일종의 함정인데 잘 넣는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율 볼까요? 비율. 좀 전에 이게 빈곤율이잖아, 그죠? 빈곤율도 일종의 비율이죠. 왜 비율입니까? 분모분의 분자, 그죠?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빈곤선 미만이야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비율입니다. 몇 분의 몇이네, 그죠?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비율 관계가, 이 비율이, 그죠? 이 비율이 커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수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죠?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커질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일까요? 첫 번째는, 분자가 커지면 돼. 분자가 커지면은 커집니다.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는, 분자는 가만히 있어도 분모가 줄어들면 크지, 그지? 또는 이게 동시에 돼도 크잖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런 이해를 기초해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2010 1년도 볼까요? 1년도 지금 우리가 3분이 전년 대비니까 2011년 대비잖아, 그죠? 자, 상대 빈곤율 보세요. 2011년도 상대 빈곤율이 2011년도야? 2011년도 요게 지금 12.1%인데 2012년도는 12.5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비율이 커졌어요. 비율이 커진 이유는 이게 지금 요 12.1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1년도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11년도 빈곤, 그죠? 요거는요, 2012년도, 12년도, 그죠?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는데 비율이 커졌어요. 그럼 여러분, 요 커진 이유는 일단 전체 가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분자가 어떻게 됐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상대 빈곤 가구 수라는 게 분자 값이죠, 그죠? 분자가 커졌다고 볼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전체 가구가 10인도 줄어들 수 있어, 그지? 그래도 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분자, 빈곤선 이 위의 값이 커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이 잘 노는 함정이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4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해가 훨씬 쉬울 때요. 이게 지금, 이게 50%입니다. 여기 중위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 크게,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크게 300이라 그러면은, 우리 상대 빈곤선은 150이겠죠? 150, 상대 빈곤 기준은 150입니다. 왜냐면은, 요거 50%니까, 그죠? 여기 상대 빈곤선이 중위소득 50%죠, 그죠? 빈곤선은 50%니까 150입니다. 여기 이제 50%입니다. 그지? 이에 해당되는 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지금 2016 보시면 여기 12.3%예요. 그지? 근데 절대 빈곤 요거는 여기 6%니까 여기 6%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이게 지금 절대
절대 빈곤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면 절대 빈곤선은 150이 안 되겠죠, 그죠? 뭐 한 근데 100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죠? 상대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는 당연히 적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보겠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 비율은 당연히 50% 적죠. 왜? 중위값 자체가 50%밖에 안 되니까 얘는 더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보시고 잠시 끊겠습니다.